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2022년부터 합격을 법학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에서 부동산 원론 과목을 담당할 윤효묵이랍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우리 오늘 할 것은 뭔가 하면 4월 2일 날 우리 이제 2022년도 1차 시험을 시험 친다고 그죠?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시험장 가서 볼 수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엑기스만 제가 쭉 설명해서 한 4시간 정도 하면 거의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한 40분 정도 수업할 건데, 이미 공부가 되어 있다 가정을 두고, 뭐 중간중 어떤 이제 암기사항 정도 좀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생각할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아마 보니까 이제, 2020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원론 과목 대부분 전략 과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워낙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험생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차에서 약간 이제 학생 수를 좀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원론값 약간 좀 이제 어렵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원래도 우리 5,000명 이상 아마 응생 수가 있다 보니까 1차에서 아마 많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2차 가서 있죠. 우리 채점할 때 좀 쉽게 좀 채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민법이란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론 과목은 약간 어렵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과목은 제가 다 적게 버리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론 과목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최근 이제 주로 법 조문을 좀 많이 시험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이 출제하는 분이 꽤 많다 보니까 그네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머리 아픈 건 이 제기에 따라서 이 제기에 대한 방어가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제기를 안 받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법조문을 굉장히 많이 시험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우리 감정평가 같은 우리 옛날에 감정평가 규칙만 보통 시험을 내는 원칙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실무 기준이 있죠. 거기 있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시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 특강할 때 일부러 감정평가에서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을 쭉 집어넣었으니까 그 정도의 내용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미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으니까 핵심만 쭉쭉 적어 넘어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 프린트를 보시면 총 13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 보시면 충분히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에서 우리 전략 과목이 한 75점 이상 시험, 이 점수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수요 공급이나, 그 다음에 균형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력성, 이건 대부분 우리 경제학에서 다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3년 전만 해도 그때 거의 거진다 시험을 안 내는 게 일반 관리였습니다. 왜? 이건 경제학 과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주로 이제 우리 어디서 많이 내는가 하면 요거 빼면요. 결국 나중에 우리 중개론 같은데 권리 분석 같은 거 있죠. 여기서 보통 이제 자꾸 시험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난해하다 생각되는 투자라든지 이런 쪽 점수를 좀 문항수를 좀 줄이는 대신 왜? 우리 보통 투자도 회계학에 있는 재무 관리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겹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투자론에서 약간 문제를 좀 빼준 대신에 아마 중개라든지 또 저기 있는 권리 분석에서 이제 보통 시험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론, 그다음 저기 있는 권리 분석 뭐 이런 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틀리게 만들기 시험을 하면 내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일단 다시 본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수요 공급 균형 시장 탄력성 여기서 보통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요건 이 차이죠. 상이란 말과 양이 있냐 없냐 요 차이입니다. 그죠? 상 또는 양이 들어왔을 때 원인 자체 가격이 들어야 되고 상 또는 양이 없을 때 뭐 있습니까? 예. 가격 이외의 요건을 누르면 되겠다. 그죠? 그래 보시고 두 번째. 특히 많이 이제 혼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자, 대체제 1대 우리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교차 탄력 승가면 이 플러스인 게 대체제죠. 마이너스인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보완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대체제 가격이라는 조건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플러스니까 당해자 수요 증가 그다음에 상승되겠다. 그죠? 그 반대가 보완제일 때 가격이 들어오면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건 수요 감소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투자 대상이 나오면 이 수험생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대체 투자 대상 나오면 무조건 이건
추식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식에 대한 경기가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겠다. 그죠? 그래 보시고 또 요 내용이 있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 상승이 되면 결국은 수요는 감소하겠는데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했던 예상이라는 글자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요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게 예상이 되어지다 보니 이건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건 곡선 상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죠. 자, 왜? 원인 자체가 가격이 아니라 기대했던 예상이 되어지니까 알겠죠? 그런 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제 부동산 공급. 이건 부동산에만 있는 거죠. 부동산 공급은 크게 두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그래,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이 있고 그 반대 경제 공급이 있는데 혹시 물리 공급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묻거든.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부정성이죠. 자, 부정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제 공급과 서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용도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 공급은 결국 인간들이 개입하지 않는 원래 있는 성향을 설명하다 보니 이건 수직 곡선 될 것이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은 우상향 되겠다죠. 자,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밑에 이런 질문 딱 뜨겠다죠. 따라서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절대로 공급량 늘려주면 끝날 건데 현재 뭐 있습니까? 물리 공급은 증가되지 않다 보니까 물리 공급만은 해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 더요. 이거 이입의 공급이 크게 두 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단기 공급과 어떤 거요? 장기 공급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 뭐예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하다 보니까 비탄력이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이건 장기 탄력 되겠다. 그죠? 그래 보시고 자, 이 5번은 우리 아마 잘 시험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는 저량 있는 변수는 좀 봐놓으세요. 그죠? 자, 이건 이미 알고 있다 가정을 두고 이 하는 건데 실제 우리 아마 감정평가사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 시험은 거의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주변에 이제 이 감정평가라든지 그다음 중개사 출제하는 분이 꽤 많은데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랑 감정평가 출제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끔 시험 낼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균형 시험은 딱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시험, 3번처럼 시험 낼 수 있는 반면에 1, 2번처럼 시험 낼 수 있는데 이미 이건 뭐 우리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알 건데 특히 이런 거 있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이동됐을 때 결국은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을 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이라든지 양 둘 중 한 개 값은 알지만 한 개 값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시험 대목에 모른다 시험 낼 수 있지만 최근 문제 보니까 자꾸 틀리게 낼 목적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수요와 공급 변화폭에 따라서 이 누가 달라질 것인가 시험 냅니다. 그래서 가격이냐 양을 갖다 장난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험 내겠다죠. 만약에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감소했을 때 이때 수요와 변화폭 이 말 나오는 순간 모르는 값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균형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표현 항상 균형량의 증가 여부는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로 3번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균형가격이 상승시킨 요인 나와 있을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건 수요가 증가 또는 공급이 감소인 걸 찾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최근에 자꾸 이제 계산 문제를 시험 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이거 가지고 우리 미분까지 하게 어떤 만드는 요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미 경작에서 했다 가정을 두고 그냥 제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이거 있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요 부호가 분명히 중요할 건데, 그죠? 부호가 중요할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에서 보니까 소득 탄력성에 대한 시험을 쫙 내놓고 있죠. 이게 분명히 플러스 나면 답은 정상제인데 항상 틀린다면 뭐 있습니까? 열등제를 내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대체를 보통 이렇게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최근 문제 동영 보니까 다른 시험에서.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플러스인과 마이너스를 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예, 소득, 돈을 벌 때는 열심히 하자. 즉, 정렬적에 대해서, 예, 소득, 정렬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나머지 교차 들어가서 플러스인 게 대체 마이너스 이 보안지 알겠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자, 요거 할 거예요.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준 요인도 시험 나오겠지만, 체감 동량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이와 같은 게 가끔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아실 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거기 프린트 갖고 있는 분들 프린트 항상 복사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설명할 게 몇 개, 저기 써놓을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 2번하고 요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요 두 개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준 요인이 있을 건데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으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제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주라 이거죠. 그래서 대체제 많을 때 탄력이죠. 그럼 규제가 완화될 때 탄력입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든지 또 용도가 다양할 때 탄력될 것이고 조심할 건 세분화될수록 탄력입니다. 이건 세분화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이 다른 용도 상업이나 공작물 탄력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알지만 수요 측면에서 소득의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이죠.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가장 큰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와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중에 누가 더 탄력했을 때 이거 말하기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비싼 게 탄력이다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문제는 조심할 걸 제품 완성 기간 1대만 짧은 게 탄력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표현을 뺀 나머지 시간 관련된 말은 예, 단기와 장기 있을 때 단기가 비탄력, 장기 탄력입니다. 이건 꼭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그만큼 비탄력 되겠다죠. 그래 보시고. 자,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뭐 이미 잘 알지만 이렇게 시험 내겠다죠. 완전 비탄력은 우리 수직 아닙니까? 수직 이게 좀 결국 누가 불변이죠? 양이 불변될 것이고 완전 탄력은 수평이 되어진 결과 이게 가격이 불변되겠다죠. 이래 보시면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험 내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이고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딱 묻는 순간 누가 불변될 것인가 이거 시험 내게 돼 있어 항상. 그러면 이렇게 나면 절대 다른 건 보지 말고 공급이든 수요 보지 말고 오직 이 글자에 따라서 모든 움직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죠. 양이 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요거는 우리 요거 묻는 거요.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주어지면 가격이냐 양 중에 누가 더 크게 가격이나 양 중에 누가 더 크게 바뀔 것인가 이걸 알아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보통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비가 탄 양 이렇게 암기합니다. 비가 탄 양.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탄력성 공식 아닙니까? 가격 탄력성 가격분의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탄력은 여기 있는 1번 작으면 그럼 가격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값이 더 클 때가 비탄력이죠. 거꾸로 탄력은 뭐 있습니까? 탄력은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좀 급히 썼는데 천천히 쓸게요. 자, 탄력은 여기 있는 요 값이 큰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암기합니다. 결국은 비탄력은 가격이 더 크게 바뀐다. 누구보다? 양보다, 그죠? 거꾸로 탄력은 양이 더 크게 바뀌는 거죠, 가격보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중요한 건 수요 공급 필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글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탄력은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하락, 상승하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리 최근의 문제 동량 보면요. 여기서 거의 매년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다. 그죠? 확률 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잘 좀 푸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이 될 것이고 또 항상 순환 국면은 절대 뚜렷하거나 분명치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와 진폭은 더 길다. 그죠?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본답니다. 제가 굳이 그래프한 그려볼게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잘 알지만, 일반 경기는 보통 몇 년 주기입니까? 그러지죠? 10년 한, 이렇게 주기입니다. 10년이.
여기 일반 경기 10년. 자, 부동산 경기는 보통 몇 년 주기죠? 20년 한 주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부동산 경기예요. 그럼 자, 일단 네, 부동산 경기는 20년이 되어지니까 훨씬 더 긴 게 부동산이 더 길 것이고 진폭이 뭔지 알죠? 이 폭도 훨씬 더 큰 게 부동산이 더 크더라. 혹시 이유는 거의 큰 의미 없어요. 이유는 거의 무조건 뭐 있습니까? 타성경이 더 길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자, 여기 빠져먹었는데, 이 말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보통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를 딱 묻는 순간, 이거 무조건 100%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모든 걸 다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조심할 건, 여기 중요하죠. 경기 변동은 경기 순환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 이 말을 중요하며, 또, 어떠한 예가 어떤 속에 포함될까 하는 건데요. 세 개 있죠. 자, 세 개 있는데 뭐 있냐 보니까, 무작위적 경기 변동. 그럼 참고로 무작위적 경기 변동 같은 말이 불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통 이제 무작위 불규칙은 용어 쓰지만, 감정평가에서 보통 비순환적을 많이 쓰거든요. 용어상에서. 그래서, 요 비순환적. 그 다음에 계절적 경기 변동 한 개 돼 있죠. 기억납니까? 추세 변동. 추세. 같은 말이 뭐요? 장기적 변동. 근데 이 장기는 보통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왜? 특별한 예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 변동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아는데 이건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게 시험 내겠다. 그죠? 그래서 무작위 또는 불규칙, 비순환이라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정보 정책이란지, 우리 천재지변 같은 지진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보통 나올 것이고, 계절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면 뭐 반복된다, 뭐뭐마다, 또는 주기란 말 뜻이 뭐예요? 매년 이 말 나오죠. 나오면 이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순환 국면을 우리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암기를 좀 하시는데, 암기, 이게 되게 시험 많이 나오지만 많이 사람들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암기하는 방식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 이제 글자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도와 수인데, 이렇게 해볼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반복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요. 잘 알자면 이건 경기 변동 호태가 되겠죠. 호태.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하향시장. 우리 최근 이제 원래 하향시장은 보통 이제 일본식 용어입니다. 거의 다 우리 최근 이제 우리 뭐 학자들이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말을 우리말로 많이 번역하거든요. 경제학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불경기 또는 불황 써놓게 제가 불황 또는 하향시장. 그 다음에 이건 회복되겠죠. 회복. 그 다음에 이건 상향 또는 호경이 되겠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절대 시험 냈을 때, 후퇴와 관련돼 있는 시험을 내놓고 하향식에서 틀면 못 냅니다. 왜? 둘 다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 이 후퇴와 관련돼 있는 시험을 딱 내놓고 무조건 틀린다면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상향인 회복의 시험 내게 돼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 후퇴와 불황, 즉, 하향, 요걸 갖다 분리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또, 상향 회복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데, 보통 시험 낼 때, 이런 거는 거의 시험 안 냅니다. 뭐, 공실률이 이때는 많아지겠죠. 이때는 적어지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착공량, 완공량, 이때는 적어지겠죠. 이때는 많아지는데, 이건 거의 시험 안 낸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내는 거면요. 요걸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요 말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과거 사례 가격. 과거 사례 가격.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이냐, 이걸 보통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이건 꽤 중요하고,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향이죠? 하향 시장의 과거가 누구죠? 호태죠. 호태 시장에 1억에 매매된 것은 아마 여기 하향은 잘 봐도 1억 되겠죠? 그래서 최고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건 결국은, 요거 최고값 되겠죠. 그래서, 호텔란지, 여기 있죠? 하향시장은, 이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여기 최고가 같은 말이 뭐냐? 상한가요.
거꾸로 회복이란지 상향이란 과거는 이 하향시장 되겠죠. 하향 때 1억에 매매된 건 아마 경기 좋아지면 결국 뭐요? 집값 올라가죠. 과거에 1억에 매매된 건 최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하한가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후퇴시장이나 불황기 하향시장은요. 이때는 대부분 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량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결국 시장이 누가 지고 흔들겠습니까? 수요자, 즉 매수자 중심 시장이에요. 거꾸로 회복이나 상향 시장은 보니까 이때는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하죠. 자, 뭘 가지고 하는 거면 모든 건 전부 다 집값까지 판단하시라고. 자, 그러면 후퇴시장은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 표시하시라고. 그러면 과거에 있는 가격이 결국 뭐냐? 최고가가 되죠. 최고가. 최고가 같은 말 뭐죠? 이게 자, 우리 최고가 되는 이게 최고가죠. 최고가 결국 뭐 됩니까? 이게 상한가 되겠다죠. 자, 반대로 회복시장은 보니까 회복시장은 서서히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집값이 올라간다죠.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 가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건 뭐죠? 최저가. 최저가 같으면 하향가입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걸 갖다 글자를 좀 만드는 좀 야비한데 글자를 만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이래 만든답니다. 요걸 숫자 또는 토치를 만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수가 되겠죠. 이때는 매수자 중심 시장 될 것이고 이때는 뭐 있습니까?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주택 가격까지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나쁘면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 가격이 최고가 될 상한세 될 것이고 이건 매수자 중심.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뭐 집값 올라가니까 최저가 되니까 이건 매도자 중심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잘 빠져먹네. 아, 이거 했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미집은 이미 뭐 잘 알고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우리 보통 요거만 합니다. 요걸 좀 암기합니다. 수탄수, 공탄발. 이 말 뜻이 뭐예요? 수요가 탄력이면 공급 비탄력이죠. 이때 수렴하고. 공탄발, 공급이 탄력은 뭐 있습니까? 네, 공급 탄력은 발산형된다. 요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미 알고 있다 가정을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중요한데,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걸 1번 기억, 미연을 묶어서 이게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원칙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왜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냐 묶어도 요 두 개 마시면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다수가 아니라 한정되어 있더라. 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가 자유롭다고 곤란하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분화될수록 이런 우리 아마 세분화된 개념 알고 있죠? 세분화 같으면 하위 시장 아닙니까? 그죠? 특히 저기 마케팅 가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STPS가 있죠. 그죠? S라면 길고 세그멘테이션 이건 시장 세분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점점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있는 걸 찾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40평 있는데 지역이 다르면 가격은 다르겠다죠.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특성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특성은 무조건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특성 또는 특징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서로 비교할 때성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부동산 시장은 비교할 때 누구냐? 일반 지화들. 우리 분필 같은 거 있죠? 뭐 소모성 지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필과 수를 비해서 분필은 전국적 일률적인데 부동산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이 말은 집을 짓는 건 워낙 장기화되어지니까 훨씬 더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이 있다 보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반드시 부동산은 일반 지화들과 다르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묻거든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잠시만. 앞으로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기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두 번째,
부동산 금융에 대한 기능, 세 번째 감정평가에 대한 기능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우리말 역할인데 이건 시험 내면 절대 틀린 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기능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물론 암기할 때 자고가 정리야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자, 열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우리 다음 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가 지금 중요하냐? 자, 효율적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할 건 효율적 시장만큼 꼭 아시는데, 이는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했겠지만 효율 시장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효율적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만약 시장에서 우리 초과인이 발생한다 이 말은 벌써 뭐야? 효율적이 원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효율적 시장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초과인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보량의 어느 범위까지 분석할래 따라서 달라지겠죠. 약성이란 건 과거처럼만 분석할 것이고, 중강성은 뭐 있습니까? 공표된 사실을 분석할 것이고, 그다음 강성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을 분석하겠죠. 물론 알고 있겠지만 여기 있는 중강성 과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성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약성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과거 나와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고, 그다음에 중강성 무조건 공표된 사실 또는 기본적 분석이 나와야 될 것이고, 강성이란 거는 결국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 또는 모든 정보란 글자를 찾아가시라고요. 특히 부동산 원론은요, 항상 시험 날 때 중요한 건 키워드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키워드. 글자에 쭉 달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보시면서 그 다음에 항상 뒤에 효율적 시장 붙어 있으니까 끝에 마지막 확인할 때 반드시 뭐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부동산 시장과 주식은 중강성까지 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또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냐면 이건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어떤 정보에 이 말이 뜨는 순간 이건 무조건 강성에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항상 묻는 거예요. 뭘 묻는가 하면 지문상 나왔을 때 이 문제 묻는 의도가 있죠. 정보 비용을 물으면 이건 무조건 답이 뭔지 압니까? 완전과 불완전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과인 자체를 물으면 이건 할당이냐 비할당 묻는 거면 이건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정보 비용을 딱 묻는 순간 틀리나 무조건 뭐 있습니까? 할당과 비할당 하면 틀립니다. 거꾸로 이런 초과를 딱 묻는 순간 완전과 불완전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좀 기억하시는데, 자, 이걸 아마 우리 평가 사람이 이 정도는 아마 손을 좀 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정확히 제가 대학에 계신 어떤 학자를 무시할 목적은 아니고, 이걸 맨 처음에 도입했던 분이 지금 퇴임하신 안정근 교수인데, 저희 연사인데, 이분만이 이걸 정확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통 이게 많이 틀린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제가 원래 본 수업에서는 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다 뭘 하는가 하면요, 무조건 자, 이게 완전 성격이 급하니까 일단 단점이 있네. 자, 다시 전체 할게요. 급할 수 천재 가보자고요. 자, 여기다 완전 경쟁 시장. 요건 불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여기 비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하죠. 비할당. 요걸 말을 만드시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완전과 불완전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그죠? 정보 병남 이거 무조건 완전 불완전 차이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할당과 비할당 무슨 차이라고요? 자, 요거죠. 요 두 개 차이는 초과이온 차이다. 초과이온. 요건 뭐 있습니까? 정보병 차이, 요걸 먼저 아시죠? 정보병. 그리고
이걸 가끔 말로 시험 냅니다. 자, 요 말을 좀 연결하셔야 돼요. 완전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완전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못한 시장 아니란 거요. 알겠습니까? 다시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할당 효율적 못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할당 효율적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지만 네,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라고. 자, 이런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거의 시험 안 낼 건데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항상 나오거든. 완전 불완전, 그 다음에 할당 비할당을 보지 말고 무조건 앞에 묻는 의도가 정보비용 물을 것인가, 그 다음에 초과임 물을 까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과임까지 장난치면은 이건 반드시 뭡니까? 답이 할당과 비할당 됩니다. 즉, 초과임 발생 안 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초과임 발생 뭐 한다면 할당 효율적 못한 시장이죠. 또 그 반대 거꾸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보비용과 장난치면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면 이건 완전 경쟁이고, 정보비용이 수반된다 했으면 이건 불완전 경쟁입니다. 이걸 먼저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은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여과 과정에 대한 종류를 꼭 좀 기억하세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과 과정의 종류를 뭘 보는 거면 자, 첫 번째 AA는 마지막에 이 집을 누가 가져갈래 따라 결국은 상향과 하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거죠. 원래 저소득계층이 갖고 있는 물건을 고소득이 가져간다 이건 상향이죠. 거꾸로 고소득이 갖고 있는 물건을 마지막에 저소득계층이 가져간다 이건 하향입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을 때 집을 하자 보세를 발휘했을 때 가치와 수선비 중에 누가 더 클까 따져보는 건데 가치가 더 크면 하자 보선 결과 상향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선비 더 크면 이건 뭐 있습니까? 하향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 이건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말로 합니다. 소득 등이 증가되었을 때 이 단서가 들어오면요. 지문상에 무조건 딴 거 보지 말고 저가 주택에 대한 수혜를 좀 보시라고. 특히 상향력은 내 월급이 올라간 만큼 뭐 있습니까? 내 수익이 올라가면 저가 주택을 버리고 고가 주택이 올라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우리 여기에 요 말이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입니다.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고급과 저급 분리죠. 고급과 저급. 그러면 이따 보니까 이제 우리 경계적을 인접해서 고급 주거지는 여기 있는 지금 집값 떨어지겠죠. 얘보다 그죠? 요건 알고 있는 거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저급 주거지는 여기 있는 요 지역은 저급 이 경계지 인접해서 저급 주거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를 보는가 하면요.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절대 하자봇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을 때 좀 조심할 건 여러분 가끔 친입과 천이라 말 하죠. 이 말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정당한 게 없으니까. 다만 할 것은 마지막에 얘가 이 집 가져가는 거죠. 이게 무슨 여가요? 그죠? 여기 하향여가 될 것이고 하향여가. 자, 거꾸로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 지역을 재개발등을 하겠죠. 하면 결국 이 지역이 고급 주택화가 되어진 결과 이건 무슨 여가 됩니까? 그래요. 상향여가 되겠네죠. 이런 걸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러면 절대 설렘과 빈민가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시장 성공이 시장 실패 아니에요. 아마 시험 낼 때 우리 시장 성공이라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 의미하는 거지 시장 실패 아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해결책에 뭐가 있냐면 이건 주민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 통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정책 아니라는 사실 말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 이게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매년. 앞에 있는 우리 효율적 시장과 주거 분리 둘 중에 묶어서 보통 한 개 나오거든요. 둘 중 한 개가.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이 지대와 도시 공간이 한 개 또는 두 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입지를 보통 여기 계산 문제가 보통 시험 나오죠. 알고 있죠? 인력 이론. 컨버스의 분기점은 사실 큰 의미 같지만 이거 우리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론 과목이 이제 원래 6회차 시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컨버션 거의 시험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알 것은 인력 이론 자체, 우리 허프란지 레일리 공식이 있죠. 그거 마시면 돼요. 그래 문제 푸는 방식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대하고 도시 공간, 특히 이제 지대란 건 우리 아마 경제학에서 거의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는 이러면 절대 이 지대란 건 어렵게 안 나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가끔 이제 여기 입지란지 지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 우리 저기 평가에서 사실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깊게 안 넣으니까 얄팍하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일단 암기 방식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평가서가 1차 시험과 2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 2차를 북한에서 보통 리슨죠. 그래서 2차 생은 마절서란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그 다음에 티위수를 먹고 감정평을 합격했는데 그놈이 누구냐? 마준일 이렇게 암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자가 이게 중요한 이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 시험 나면 학자 이름만 나오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이론 제목만 나오는 경우 있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글자를 좀 장날칠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 이걸 찾는 거야 항상. 그래서 저 같으면 항상 이렇게 이제 요 글자 쓰라고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죠. 리카르도는 차액 지대인데 항상 지대 원인이 뭐요? 생산미적 비역도 차이죠. 굳이 수학 체험과에 갈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좀 조심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에 다른 용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얘 분명히 이거 딱 내면 틀리면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했던 그 글자가 들어가 있죠. 무조건 맞다 보시면 돼요. 글자 다 보지 말고. 그래서 리카르도는 차액지대인데 그다음에 얘는 비역도 차이더라. 그리고 조심할 거 뭐 있습니까? 마르커스는 절대는 모든 땅에 지대가 있는데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묻거든. 개인한테 사유화되기 때문에 가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한계제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했습니다. 근데 마르커스는 결국 뭐 있어? 한계제 지대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원래는 우리 사실은 리카르도 이론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 마르커스거든요. 자, 근데 마르커스 공부하다 보면 이게 탁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반박을 일으킨 결국 칼 막스입니다. 자, 그다음 T는 위치에 따라 지대 달라진다 했죠. 얘는 수성비절학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거리 관련된 건 몽땅 다 T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 마서는 주운지대 말 뜻이 뭡니까? 지대가 아닌 게 지대인치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요거 없는 거 아닙니까? 주운지대 원인 보니까 단기간 일시적 이용대까지 틀림없이 이건 틀리면 뭐 나오겠습니까? 장기, 항구를 하겠다죠. 아마 경제학에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은 이런 거는요, 알론소가 말한 건데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자, 일단 나오면 우리 이렇게 이건 이미 한번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자, 이 말 묻는 거 현재 얘기해 보니까 도심이 있고 여기에 외곽이 있거든요. 외곽 있고 이게 지대가 있는데 이때 각각에 있는 산업들마다 결국은 지대 지불 곡선이 다 틀립니다. A라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C라는 산업이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좀 상세히 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정도의 내용을 좀 기억해 두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건 뭐습니다. 입찰을 우리 경매장 가면 우리 보통 입찰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돈을 써내는 분만 그 물건 가져가게 돼 있죠. 같은 말이 이거예요. 현재 이 사무실이 있으면 A라는 산업과 B와 C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땅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입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각각 있는 산업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하려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제일 높은 뭐요? 여기 중요합니다.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데 이때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은 꼭 하셔야 됩니다. 순형까지 절대 이 말이신 순수익 매출액 쓰면 틀립니다. 다시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매출액이라는 순수가 아니라 순형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과인이 가장 높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찾는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산업마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이건 순형가 또는 초간차이 매출액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우리 합리적 시행이 된 마지막 우리 각각 있는 지역마다 입지 경쟁이 붙은 결과 지대 곡선상에서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한 대가인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죠.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정상 이윤만 존재하지 초과이 0이 되는 지점이 뭐냐? 여기 있는 지대 곡선상이라는 거 이렇게 고려보시고 앞으로 해이가 나오죠. 그냥 통과해. 이건 결국 뭔지 압니까? 지문 5개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실제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아실 거 앞에 있는 이 4명이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그림을 가지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동심원에서 맨 먼저 여기 동심원이죠. 자 이게 CBD가 있고 자 그림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자 이거 자꾸 제가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CBD가 있고 이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이 지역 천이란 게 우리 슬럼과 빈민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수도계층 그 다음에 또 고수도가 있습니다. 자 꼭 아실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버제스죠? 버제스의 동심원은 결국 뭐예요?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쪽에 있더라. 소득이 높으면 외곽이 있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죠? 반대로 우리 선형이란 말은 이런 거죠. 이렇게 돼 CBD 있으면 이렇게 계층이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계층만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뭐 고급 주거 지역, 이게 저급이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같은 계층이 부채꼴 모양 형태로 있는 거죠. 부채꼴 모양 형태로 있다. 이게 뭐라고요? 순형인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합니다. 자, 요거 기억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심원은 가장 중요한 뭐예요? 도시가 점점 성장 확대되는데 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지를 침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과 천입과 경쟁 과정 이 말로 무조건 이건 버젯의 동심원입니다. 그래 보시고 우리 호이트의 순형은 한쪽 측면만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도로가 통축이 발달된 점은 계속 떠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드나마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순형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심원은 자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우리 저 뭐 있습니까? 도로교통이 발달돼 있고 또 고용기가 많은 지역은 무조건 도시만족 아닙니까? 도시만족이니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저수도계층인데 그 반대가 옆으로 선형이라는 것은 얘는 기본적인 이겁니다. 살기 가장 좋은 동네는 고수도기 우선 먼저 찾아다 보니까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간선도로 접근성 양원지가 무조건 고수도 간다. 이건 완전 반대되겠죠. 그리고 동시에만 보니까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저수도계층이죠. 저수도 어디서 도심 안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 안쪽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형의 가장 최대 단점이 뭐 있냐 보니까 고속철은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핵심은 왜 부도심이 형성될까 묻는 건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대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동종업종의 집적 이익 때문에 이종업종 비양립성인데 이런 점들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건 거의 계산 문제 하면 거의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랠리든 허펀을 같이 묶어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가볍게 쳐볼게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딱 3개만 하시면 돼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자, 중심지 형성 과정 뭘 통해서 했는지 압니까? 재와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그 다음에 중차원 중심지에 대해서 포섭 원리 설명한 게 누구냐? 크리스탈이에요.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은 원래 3명 있어요. 랠리, 허퍼, 컨버 3명 있는데 이때 보니까 랠리는 약간 좀 깐 게 누구 허퍼입니다. 그 다음에 허퍼인데 허퍼에는 굉장히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실무에 쓸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조금 보완한 게 누구냐? 컨버스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상 비교할 때 랠리하고 허퍼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볼 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거 말로 물었을 때 두름 다 누구이든 항상 뭐 있습니까?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고, 그죠?
크기랑 보통 인구 면적에 대해서 비례합니다. 여러분 이때 뭐 제곱이랑 큰 의미에서 어떤 랠리 허프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음에 이게 거리의 제곱성 할래 말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 보시고 랠리와 허프에 대한 차이를 묻고 얘는 뭐 있습니까?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을 강조한 거예요. 즉 이런 거요. A란 도시와 B란 도시가 있을 때, 이 중간에 고객이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어요. 있는데, 가장 큰 건 랠리는 기본 베이스 이겁니다. 둘 중에, 이게 대형 할인점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물건 살 것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두 개의 상권이 있으면서 딱 한 곳에 있는 곳에만 물건 산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이 어디쯤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권 크기가 A가 B하고 비교해서 B가 두 배나 더 크다면요. 아마 이쯤엔 이만큼은 A 고객, 이만큼 이만큼 B 고객, 이만큼 A가 하겠죠. 즉, 대형 할인점과 동네 슈퍼 있을 때 상권 분리되는 경계점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상권이 작은 쪽이 상권 경계가 가깝습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호프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들 항상 보니까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서 물건 사니? 그거 아니다. 실제 보니까 우리 자기 동네에 있는 동네 슈퍼에 라면 살 때 딱 한 곳에 물건 삽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결국 이 말 아닙니까? A란 이 동네 슈퍼하고 B란 동네 슈퍼 서로 뭐 있어? 이렇게 중복이 이게 상권 중첩 발생한다는 거예요. 중첩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이 과연 A하고 B에 각각 얼마 갈래 묻는데 설마 여러분들 두 개의 슈퍼가 있으면 매분마다 A하고 B에 반반씩 합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왠지 어떤 주인의 서비스 좋다면 그쪽 훨씬 많이 가겠죠? 그래서 나 같으면 슈퍼 주인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난 여기 80%갈 겁니다. 여기 20% 갈 거란 거예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각각 있는 매장마다 어느 정도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시장 점유율, 고객 유인력 파악할 수 있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를 좀 조심하는가 하면요. 이때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말 있죠. 예. 자, 이걸 좀 구분합니다. 커리스타는 뭐래?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죠?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설명한 거고, 거꾸로 허프는 뭐 중심지 간의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상호작용입니다. 요 두 개 차이를 꼭 좀 구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컨버선한 사람은 단지 할 것이 이거 말씀 되겠습니다. 랠리 이론을 수정 보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상권이 구분될 수 분기점 어디게 될 것인가 파악한 사람이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순서 관련된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넓은 곳부터 좁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기존 부지 분석 먼저 하고 넓은 도시, 인근, 대상 걸린, 대상 부지 이런 순서 간다는 거예요. 자, 배열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아마 전공식 보니까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자, 오래 하시고 네, 좀 쉬었다가 이제 9번에 있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많죠, 그죠? 조금 더 이제 압축해 좀 설명드릴게요. 첫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하고 수업을 교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하는데 이미 제가 알고 있다 생각을 그냥 쭉 해서 압축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래 하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